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두 가지 변이가 함께 나타나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발 코로나19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돼 4차 유행의 변수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제한 시간 위반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한 결과 370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가 오늘 정치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정책, 백신 수급 상황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악용한 자금 세탁과 사기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퀴즈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김호란 교수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본인 관련 쏟아지는 책들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윤석열 전 총장.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른 차가 무슨 상관이야? 내 차만 소중해. 한 벤츠 소유주의 이상한 주차법 고발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이동석 기자, 먼저요. 야당에서는 이 김호란 교수 과거 발언을 문제를 좀 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임명된 김호란 기획관이죠. 과거 백신 확보가 급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호란 기획관의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내년 한 이제 3, 4월까지면 지금 3상 임상 시험을 하는 게 10개 정도 되거든요.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불과 5달 전에 김호란 기획관의 한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가 한창이던 그때에 김호란 기획관은 백신 확보가 급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한 셈입니다. 김호란 기획관은요, 당시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네. 김호란 기획관은 지금까지 나온 백신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평가받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요,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작년은 백신의 불확성성으로 전문가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당에서는 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먼저 국민의힘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김호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습니다.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는 것입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힘빼며 대놓고 정치 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인지 의료계의 우려가 큽니다.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호란 기획관이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인사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방역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질병관리청 중심의 업무 체계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방역 전문성을 더할 것이란 그런 기대보다는요, 정은경 질병청장의 힘을 빼는 이른바 옥상옥 인사를 꺼내든 겁니다. 옥상옥, 그냥 옥상 위에 다시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호란 기획관이 조명을 받으니까 배우자도 덩달아 또 관심을 끌어요. 배우자가 누구예요? 네, 김호란 기획관의 남편은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전 원장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요, 경제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영입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후 경남 양산갑의 전략공천을 받았지만
결국 낙선한 인물인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재 코드, 보안 인사다 이런 현재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또 백신 두고서 이 현수막 관련해서 또 논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 이런 문구가 현재 눈에 띄죠. 네. 바로 이 현수막을 내걸은 인물, 바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앞섰는데요. 바로 이 물량은 어디에 있냐? 민주당이 또 민주당을 한 것이냐며 현재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4,400만 명분의 접종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길래 지금 접종 왜 못 맞고 있느냐 이런 비판인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현재 비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전했던 김호란 기획관 이렇게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판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평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이 대통령 비서실 방역기획관을 신설해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먼저요. 야당에서는 이 김호란 교수 과거 발언을 문제를 좀 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임명된 김호란 기획관이죠. 과거 백신 확보가 급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호란 기획관의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일단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고 내년 이제 3, 4월까지면 지금 3상 임상 시험을 하는 게 10개 정도 되거든요. 화이자 거 해놨는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를 물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불과 5달 전에 김호란 기획관의 한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가 한창이던 그때에 김호란 기획관은 백신 확보가 급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한 셈입니다. 김호란 기획관은요, 당시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요. 네. 김호란 기획관은 지금까지 나온 백신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평가받는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요,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러니까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작년은 백신의 불확성성으로 전문가들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야당에서는 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먼저 국민의힘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김호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습니다.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는 것입니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힘빼며 대놓고 정치 방역을 하겠다는 선언인지 의료계의 우려가 큽니다.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호란 기획관이 정치 방역 여론을 주도한 인사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방역기획관이 신설되면서 질병관리청 중심의 업무 체계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제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방역 전문성을 더할 것이란 그런 기대보다는요. 정은경 질병청장의 힘을 빼는 이른바 옥상옥 인사를 꺼내든 겁니다. 옥상옥, 그냥 옥상 위에 다시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호란 기획관이 조명을 받으니까 배우자도 덩달아 또 관심을 끌어요. 배우자가 누구예요? 네, 김호란 기획관의 남편은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전 원장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요. 경제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에 이렇게 영입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후 경남 양산갑의 전략 공천을 받았지만 결국 낙선한 인물인데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재 코드, 보안 인사다 이런 현재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또 백신 두고서 이 현수막 관련해서 또 논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 이런 문구가 현재 눈에 띄죠. 네. 바로 이 현수막을 내걸은 인물, 바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앞섰는데요. 바로 이 물량은 어디에 있냐? 민주당이 또 민주당을 한 것이냐며 현재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4,400만 명분의 접종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길래 지금 접종 왜 못 맞고 있느냐 이런 비판인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현재 비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전했던 김호란 기획관 이렇게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판이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평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나라. 그러면서 전체 인구의 62%가 백신을 접종한 나라. 이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리포트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거리를 걷는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했더라도 턱에 걸친 모습입니다. מי שרוצה שיעשה מה שהוא מבין. מי שרוצה שילך בלי מסכה. 이스라엘은 지난해 4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1년 만에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도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반을 나누거나 요일을 나눠 등교했지만 이제는 모든 학생이 주 6일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אנחנו ביום חג של פתיחת מערכת החינוך, כיתה ז', עכשיו שישבה בקפסולות, עכשיו הם מתאחדים פעם ראשונה. 이스라엘이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백신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첫 접종을 시작한 이후 인구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62%가 면역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하루 10,000명을 넘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에는 100명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겨나는 데다 백신 지속력도 확인되지 않은 만큼 언제든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네, 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운동 산책하는 시민들, 지금 마스크가 한 명도 없죠. 그리고 기념 촬영하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념 촬영하는 사람들 역시나 마스크가 없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밖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기 때문에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82일 만에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가 사진들을 좀 준비해봤는데 밖에 있는 이 시민들의 모습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는데요. 네. 6명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야외 벤치에서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러울 그렇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또 여성 2명이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하는 이런 이색적인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61%가 현재 접종을 맞았는데요. 네. 이 아이들과 임산부는 접종 대상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접종 대상 인구만 따졌을 때는 90%에 대해서 접종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발빠른 백신 접종이 지금 일상의 모습을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 명을 좀 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었는데 그러네요. 이 백신 접종 효과로 최근에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일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게 모든 공간에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한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1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경우는 4차 유행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총리 1년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롤모델은 한국의 K-방역이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려 1만 명에 육박했으니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조기 감염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그 유명했던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과 검사 키트의 그 신속함, 정확성을 되게 부러워했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높이 평가했고요. 뭐 결과론적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일단 검사보다 어쩌면 백신 접종이 가장 큰 방역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영미 의원님, 조금 전에 리포트도 받고 사진도 쭉 봤는데 마스크 하나 벗었을 뿐인데 표정은 상당히 밝아 보여요. 네. 이스라엘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부럽다죠. 아, 그렇죠. 부러우세요? 우리는 언제 완전히 일상의 회복이니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방송 뉴스에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을 봤지만 며칠 전에는 영국도 뉴스가 외신을 통해서 특파원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방송 네네. 뉴스에서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마스크를 벗고 뭐 모임도 갖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네네. 백신 도입 선도 국가들 중에서는 이렇게 도입 접종률이 굉장히 50% 가까이 또는 넘어서면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접종률로만 보면 이스라엘은 62%고 영국도 한 49%가 되고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37%가 접종률이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접종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코로나 발생 초기에 방역 단계에서는 실패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모사드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에 나선 거예요. 계약도 체결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코로나 사태 초기에 그 방역 실패를 극복하는 오히려 역설적인 이런 상황이 나온 건데 반면교사가 됐군요. 그렇죠.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도 방역에서는 사실 초기 방역에서는 많이 실패를 했던 나라들인데 그렇죠. 이런 나라일수록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방역 축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이나 영국, 미국 등이 지금 접종률에서는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코로나 방역 초기에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방역에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100명대로 묶으면서 네. 뭐 조금 늘어났다가 하더라도 다시 줄어들고 전 이러니까 세계 찬사도 받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느긋했던 거예요. 아까 김호란 교수 얘기도 나왔지만 당시에 이제 방역이 잘 되다 보니까 굳이 백신 도입 빨리 할 필요 있어? 천천히 느긋하게 다른 나라 봐가면서 하지. 이런 뭐 말이 그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비판을 받고 있죠. 이제 와서 뭐 이제 후회한들 소용없고 지금이라도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상반기 중에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물량이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대부분 이제 문제가 저연령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혈전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제 화이자 정도인데 현재 이제 노바백스나 모더나 얀센은 아직 도입 시기가 확정이 안 됐어요. 계약한 물량도 뭐 확정이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속도는 고작 3%. 근데 일본의 경우를 좀 사례를 좀 참조할 만해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게 접종 속도가 느린데 네. 지난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스가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직후에 스가 총리가 그 화이자 CEO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7,2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정도까지는 뭐 대체로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과거에 모더나 뭐 CEO하고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화상 통화도 하면서 그랬죠, 도입이 네. 됐는데 지금 현재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이라도 스가 총리처럼 적극 나서야 되고 뭐 다음 달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바이든 그렇죠. 네네. 대통령하고 네. 그때 이제 미국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외교 라인 그리고 그 제약회사 등 산업계 총 동원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물량 확보하고 공급 물량 도입 시기도 좀 앞당기는 게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미국, 뭐 예전도 아니에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미국 방역에 구멍 뚫렸다 이렇게 막 비판을 했는데 반대로 최근에는 미국 매체에서 우리나라한테 이 백신 관련해서 막 비판하는 기사 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8일 백신 접종이 느린 국가들에 대해서
느림보 국가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지난해 한국은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신속하게 국가를 봉쇄했으며 일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다. 하지만 호주와 한국 접종률은 각각 3%를 밑돌고 일본, 뉴질랜드는 1%조차 되지 않는다라면서요. 이 느림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과 사망률로 시간적 사치를 누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앞서서 CNN도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발병을 차단하는 데 성공적이었던, 그러니까 백신 조기 방역에 성공적이었던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이 4%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방역 실패로 백신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과 영국은 이 대담한 도박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스라엘의 모습, 마치 1년여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마냥 부러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백신 관련 손대면 죽을 줄 알아. 황당무계 벤츠 차주. 이 주차장 한 칸당 차량 한 대씩 주차해야 한다는 상식. 아마 어린아이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식도 모르는 것 같은 고급 외제차 차주가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 네. 이 차주는 주차를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네, 일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의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 하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인데요. 아이고, 저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2칸에 버젓이 벤츠 한 대가 지금 차지하고 있죠. 아, 여기 내 자리야. 그러면서 주차를 해놓고 있군요. 네, 사실 초보 운전이라고 해도 조금 심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전화 경비원 또 이웃이 봤으면 전화해서 좀 제대로 주차하셔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누리꾼이 화가 난 건 저 문구입니다. 차에 붙여놓은 글 내용인데요. 제 차에 손 대면 죽을 줄 아세요? 아이고. 네, 손해배상 10배 청구하겠다. 이렇다 보니 무개념 주차도 못 이겨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 2,000개 이상의 비난 댓글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저 사진이 공분을 일으키니까 비슷한 사진들 막 올라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이 올라왔던 바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다음 날 올라온 사진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보다 심하게 4칸에 한 대의 차를 주차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2칸이 네. 아니고 이제는 4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글의 글쓴이 저희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저 사진을 올리면서요. 이 안내방송으로 차를 빼라고 하고 싶었는데 담당 경비원이 자리에 없어서 그러지도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글의 네티즌들은 내 자리 진짜가 나타났다. 2칸 벤츠는 자존심 상하겠다 등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런 이기적인 주차는 둘째 치더라도요. 차에 손대면 손해배상 10배 청구하겠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어떻게 이런 경고까지 할 수 있는지 참. 윤지영 기자, 네. 이런 차주들 처벌 못해요? 현재로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 못해요? 이 주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4조에 적용을 받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는 운전자의 그 주차 방법, 시간과 금지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강제 이동 등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건 도로나 노상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이 아파트나 백화점 등의 건물 지하 주차장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따라서 경비원이 관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전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저 과격했던 문구에 대해서는 이거 협박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그럴 수도 있을 것 있겠는데, 같아요. 네, 이 과격한 내용의 경고문의 경우에는요. 단순 경고 차원이었다면 협박죄도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처벌을 못한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저렇게 주차장에 2칸 차지하고 4칸 차지하고 저걸 혼쭐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혼쭐을 낼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법에 의하면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사유지로 구성돼 있거든요. 네네. 차단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라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 개정 전에라도 행정 조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그걸 주장을 했어요. 법 개정 이전에도 행정 조치를 해서
저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주차장에 누가 차를 방치하고 갔다. 네. 2개월간 손을 못 댑니다. 네, 2개월 후에 그걸 계속 고지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럼 2개월 동안은 불편을 감수하고 주민들은 감수해야 되네요. 그렇죠. 혼차 폐차를 거다 갖다 놔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행정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도로교통법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이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못했거든요. 네네.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라도 음주운전 단속하고 벌금 매기고 과태료 다 하고 그 면허 취소 정지까지 다 하고 있어요. 적발된 사례 꽤 봤어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도로교통법을 좀 빨리 바꿔야 된다. 시급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전에라도 아파트 주민들이 우선은 관리 규약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불법 주차에 대한 거, 저런 그 2칸, 4칸 하는 거는 동네 자치 규약으로 뭐 법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그건 뭐 서로 벌금을 좀 물린다든가 서로 뭐 일정한 징계 조치를 한다든가 아파트 주민들끼리 일단은 좀 중지를 법 개정되기 전에 좀 모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지혜 기자, 저렇게 주차한 사람들 처벌은 못하지만 그래도 망신당한 사례는 꽤 되죠. 네, 그래서 과거에 시민들이 좀 어떻게 응징을 했었나 뭐 이런 사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일단 2015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는 것처럼 차문이 어딘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감시단이 이 파란색 포스트잇을 덕지덕지 계속 붙여놓고 있죠. 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를 감시단이 응징한 겁니다. 여기서 가관이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난 이 운전자분 되게 거칠게 포스트잇을 뜯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좀 성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좀 상황은 달랐습니다. 부산에서는 노란색 메모지로 한 차량이 도배됐었는데요. 주차를 뜻하는 피해, 금지 표시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네. 이건 2016년에 불법 주정차 없애기 캠페인 일환으로 시민들이 이건 캠페인이군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또 이런 기사들 봤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차량 사진이 번번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샀었던 적이 있었죠. 네. 주민들은 차를 인도로 옮겨놓고 또 입간판을 세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또 포스트잇을 붙여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차주뿐 아닙니다. 저도요, 동네에서 이렇게 주차한 차들 꽤 봤는데 내게 소중하면요, 다른 사람 것도 소중하다는 사실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요, 무려 1억 원이 넘는 수표가 발견이 됐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거 무슨 돈이에요? 네, 어제 새벽 1시쯤에 서울 송파구의 한 영화관에서요. 관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 용역업체 직원이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네. 여기에서 발견한 돈입니다. 아.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통장과 함께 이 1,000만 원짜리 수표 12장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의 수표가 발견이 된 거죠. 네. 이 용역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표와 통장은 모두 경찰에 넘겼고요. 이 경찰은 유실물 프로그램에 이를 등록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렇게 분실된 돈 이렇게 찾아주면 그 일정 금액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돈 찾은 이 직원 보상금 받았어요? 네,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 받진 않았고 가능성은 높다. 그렇습니다. 소식은 전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바로 유실물법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요, 분실자와 협의해서 물건 가액의 5에서 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분실한 수표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현금이 아닌 수표다 보니 보상받는 액수가 적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유실물법에 해당되다 보니 개인 간 협의에 따라 최종 액수는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1억 2천만 원 잃어버린 사람 주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신분은 노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무개념 벤츠 차주 사례 전해드렸잖아요. 그래도 아직은요, 이런 양심적인 사람들이 지지율 계속 오르니 날 파는 사람 너무 많아.
자, 매주 월요일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발표되죠? 먼저 이거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지혜 기자. 네. 대선 주자들 지지율 변화가 좀 있나요? 네, 조금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없다고 봐야 할까요? 그래요? 일단 후보군이 많은데요. 다자구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37.2% 기록했고요. 이재명 지사 21%, 이낙연 전 대표 1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양자구도에서는 조금 다르죠. 윤석열 전 총장이 민주당 어느 후보와 붙든지 51%를 넘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이재명 지사와 붙어도 뭐 51.1%, 이재명 지사는 32.3%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의원은 30.1%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30% 조금 넘는 거니까요. 윤 전 총장의 출마 의지나 이런 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워낙 주목도가 높다 보니 계속 대망론 효과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과 양자 대결에서 51.1% 대 32.3%로 뒤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지난주에 이 백신 관련해서 독자 도입을 외쳤다가 참 파장이 컸죠. 이동석 기자. 이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뭐 얘기 없어요? 네, 야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현재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독자 백신 도입 후폭풍 발언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요.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면서 레임덕의 전조가 아닌 최종 형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권에선 경기도의 독자적 백신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현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예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론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여권의 대권주자 1위 이재명 지사는 당내 친문의 시험대를 넘어야 하고 야권의 대권주자 1위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의 시험대를 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 두 사람의 양강 체제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글쎄요. 일단은 두 사람의 양강 구도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이제 그 대선 국면을 치르기 위한 당 지도부 선거들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5월 초,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6월 중에 아마도 치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마도 지금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변수가 있을 텐데 변수를 한번 좀 꼽아볼게요. 뭐 대단한 변수는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민주당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독보적인 1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많은 검증대를 거쳐서 어느 정도 드러날 건 다 드러났지만 만약에 이제 검증 국면에서 뭐 말실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돌발 변수가 되겠죠. 그런 돌발 변수가 있다면 그 지지율이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친문 지지층이 지금 이 지사를 많이 못 믿어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이 지사 측에서는 걸림돌인데 일단 이제 그래서 친문 측에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3의 후보를 아마도 물색하고 내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정세균 총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물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조금 구도가 요동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미 뭐 인물이라는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닌데 네. 과연 뭐 새로운 정말 다크호스 같은 인물이 있을까 하면은 좀 그거는 좀 의문시가 돼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다들 일축하고 있습니다만 6개월 전에 대선 후보를 민주당에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9월 초까지 뽑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권 상황을 보고 좀 경선 시기를 늦추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독보적인 1위인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탈당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뭐 흘리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 지사 측에서는 나는 민주당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권 여당의 대권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야권의 경우는 지금 윤 총장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 여론조사를 봤는데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가 그 재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9일에서 10일 사이에 조사한 여론조사예요. 그때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압도적인 1위가 나왔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윤석열 전 총장을 야권의 지도자로 아니 야권의 대권 후보감으로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1등 대답한 건 1등이 35%가 뭐였냐면은 유력한 다른
야권 지도 후보가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정부 여당에 대항하는 모습이라든가 검찰 조직의 장악력으로 보여준 리더십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2, 3위로 첫 번째는 야권에 이렇다 할 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인물 몇 면을 보면 야권에서 유승민, 그다음에 홍준표, 원희룡 그리고 안철수 후보들이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말 역시 다크호스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나 그게 이제 윤 총장인데 어떻게 보면 그 외에 또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게 구도가 크게 흔들리기 뭐 지지율 격차야 출렁일 수 있겠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윤 총장을 뛰어넘는 다크호스가 나타나지 그렇죠. 않는 한 흔들리지 않을 물론 것이다. 이제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던 뭐 유승민 뭐 의원의 뭐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모습이라든가 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본격 경선 국면이 전개가 되면 또 그렇죠. 달라질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윤석열 본인의 변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지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안철수 대부분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웬만큼은 다 검증이 됐습니다. 물론 또 새롭게 뭐 검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철학과 비전, 정책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장모와 부인 등 가족과 관련된 도덕성 검증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적폐 세력으로 간주해서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으로 보냈는데 강경 보수층이 과연 지지를 할 건지 뭐 예를 들면 사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에 따라서 언제든 경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출렁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언제가 언제인지는 좀 지켜봐야 네. 겠군요. 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책 출간 소식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윤 전 총장이 이 책 관련해서 기분이 좀 언짢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최근 측근들에게 요즘 나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불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윤 전 총장 관련 책들은 모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정작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동의 없이 책이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의 진심의 경우에는 이 윤 전 총장과 충암고 동창인 전직 기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40년 만에 윤 전 총장을 만나서 뭐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내용으로 책으로 쓴 건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저자가 책을 내겠다고 윤 전 총장에게 연락을 했을 때 이 윤 전 총장은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무슨 책을 쓰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몇 번 한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자가 이 책에 나쁜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은 나쁜 내용이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책을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이따 들리는 출판 소식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의 진심, 이 책의 내용의 저자는 내가 책을 내겠다고 하면 그는 고맙다 이렇게 답해왔다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이 저자에게 직접 항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윤 전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기들이 쓴 책에 대해서는요. 윤 전 총장이 뭐하러 그런 걸 쓰려 하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법대 동기들까지 나서 만류했다. 이런 보도가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요즘에 나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윤석열 총장 기분이 그렇게 요즘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렇죠. 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의 순간 큰 기회가 왔는데 파리떼가 들끓는다. 그 파리떼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책도 뭐 좋은 의미에서 썼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함부로 항의도 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 동창, 뭐 대학교 동창들이 썼으니까 네. 거기다가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또 잘못된 메시지도 전하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에 대해서 고맙다고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뭐 그게 아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고민을 끌 수가 있는데 그건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 겪어야 될 딜레마입니다. 지금 지지율은 1위예요. 네. 그 DJ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1997년 이후에 1, 2위가 바뀐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요? 노무현 대통령 때 1년 전에 조사할 때 그때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가 31.6%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1.6% 했어요. 그때 그거 뒤집은 게 처음이고 다른 건 뒤집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유력하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1.6%인데 어떻게 됐냐? 청문회 스타라는 또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그것도 아니거든요. 윤 총장이 또 딜레마. 아직 정치 진입을 본격적으로 선언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위예요. 그러니까 저런 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관리하는 방법은 저는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신독, 스스로 혼자 있어도 부끄럼 없이 삼가는 거. 율곡이나 퇴계 선생이 얘기했던 신독, 자기 관리를 잘해야죠. 네. 두 번째는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을 지금이라도 둬야 된다. 정치를 안 하려면 지금 포기한다고 얘기하고 정치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메시지 관리하는 사람 저런 거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메시지 관리 담당자를 좀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세 번째로는 정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보기엔 시간이 너무 많지 않다. 자칫하면 구설수에 한번 휘말리면은 진흙탕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한다면은 선언을 너무 늦은 시간에 하지 마라 이런 권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신독, 메시지 관리, 정치 선언을 빨리 할지를 정해라. 우리 윤영걸 위원이 조언한 3가지입니다. 오재 기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다음 주가 있는데 여기에 출마한 후보들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인연을 상당히 많이 얘기한다면서요? 네, 지금 좀 전에 두 해설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에 인물이 없다 보니 좀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 오늘까지 한 4명 정도 나왔는데요. 모두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대표를 끌어안기에 한창입니다. 김기현 의원 먼저 안 대표와 윤 전 총장 모두 후배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중학교 1년 후배가 안철수 대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대학 후배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양측에 나는 소통 채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표 앞에서는 사돈의 팔촌도 다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죠. 그렇다 보니 권성동 의원은 윤 전 총장 외곽까지 좀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 가끔이지만 직접 검찰 시절 만난 사이였다. 이 점도 말하면서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김태흠 의원과 유이동 의원 모두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는 당연히 영입해야 하는 인물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 나 학교 다닐 때 동기였다 이 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나 강릉 있을 때 밥도 많이 먹고 그랬다. 친분을 많이 강조하는군요. 자, 여기서 야권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또 한 사람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꼽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안철수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안 대표 대선 출마 관련해서 뭐 어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 출마 선언 때 대선을 접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건 서울시장에 당선이 안 돼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한 건데요. 이태규 의원의 말을 쉽게 정리하자면요. 안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태규 의원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빠진다면 흥행이 별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태규 의원과 저 사실 지난해 11월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을 때 당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결과는 안철수 대표의 출마했죠. 서울시장 출마였습니다. 이태규 의원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안철수 대표를 띄우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정치권에선 결국 안철수 대표가 대권 행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은 대권 접었다. 그런데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 빠지면 흥행 안 된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한편에서는요. 여권의 제3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죠. 바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데요. 내년 대선 출마 관련해서 불편함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윤정 기자. 그런데 보니까 발언이 좀 세요. 네, 맞습니다. 이 친문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해서 이 대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의 인생 장난감 취급 말라라고 한 겁니다. 유 이사장이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얘긴데요.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정치는 그만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선거에 나가거나 공무원이 되는 이런 제 인생에 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이제 이른바 친문 후보 옹립론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되게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제 인생 좀 피곤해지고요. 제 인생을 장난감 취급하는 그런 거를 좀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해요. 예. 이러다가 또 어느 언론사에서 또 제 이름 넣어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 할까 그게 좀 겁나기도 하고 꼭 장난삼아 돌 던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유시민 이사장 보신 것처럼 이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습니다. 근데 표정 보니까 참 진지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확인을 시켜줬는데요. 이 특히 거부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이 친문 대선 후보 옹립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소 정도가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전제,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선 정세균 전 총리, 이 첫 행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방문했습니다. 오지혜 기자, 네. 보통은 뭐 전직 대통령 묘소 가서 참배하고 하는데 사저 방문은 좀 의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4.19 묘지 참배했는데요. 아, 오늘은 네. 묘지 참배했어요. 네, 어제 퇴임 후 SNS를 통해 첫 행선지를 공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산에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였는데요. 왜 여길 찾았을까 좀 의문이 들어서 좀 무슨 인연이 있나 좀 뒤져봤습니다. 정 전 총리를 정치권으로 이끈 게 김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1995년 미국 주재원으로 일하던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정 전 총리가 정치 초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은 이 15대 대선 당시 슬로건입니다. 정치 입문 초기 DJ와 같이 찍은 모습을 또 담기도 했고요. 네. 지금 슬로건을 보여주면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향수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정 전 총리.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본 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 보니까는 지금 정세균 전 총리가 한 2.4% 지금 지지율 얻고 그렇죠. 있어요. 가장 시급한 게 이 낮은 지지율을 빨리 반등시켜야 되는 일 같은데 앞으로 이제 오늘 이제 첫 일정을 했으니까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유시민 전 의원이 이사장. 3점인데 그거보다도 낮아요. 네. 정치 안 하겠다는 분보다도 하겠다는 분이 지금 낮습니다. 네. 한 5%는 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일단 정 총리 측에서는 대권 이미 뭐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데 어쨌거나 대권을 본격 선언하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 전 총리 입장에서 좀 이제 어떤 점에 주력할 걸로 보느냐 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건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일단 지금 한 이재명 지사의 반토막 지지율 나오고 있는데 이 이낙연 전 대표하고 지역 그다음에 경력 성향이 다 겹쳐요. 그렇죠, 맞아요. 지역은 호남이죠. 호남 아니 전북이냐 전남이냐만 좀 다르고 네. 그다음에 다선 의원 출신의 총리 그다음에 중도 합리 온건 이미지 다 겹치니까 그런데 이제 대권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보다 뒤늦게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낙연 전 대표를 일단 제치는 게 이제 급선무인데 차별화를 좀 해야 되겠죠. 다른 게 다 비슷하니까 일단 비슷한 사람을 제껴야 되잖아요. 네.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약간 내리막길이니까.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 쪽에 기울어져 있는 호남 그리고 친문 지지층을 일단은 끌어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일산 사저를 먼저 방문을 했잖아요. 이것도 호남 민심을 겨냥한 전략이다 이렇게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 대표 같은 경우 총리 시절에 지지율이 한 40%까지 되게 높았어요. 근데 네. 이미 이제 그 부분은 다 잊혀졌고 지금 최근에 실점한 부분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불과 지난주까지 코로나 상황을 챙기면서 문 대통령을 이게 보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친문 지지층을 겨냥해서 그런 이미지를 또 적극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전 정 총리가 보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온건 합리 중도 이 이미지를 좀 탈피를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 총리 시절에 그 대정부 질문 때 좀 약간 그 질문하는 그렇죠, 의원들 맞아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각도 세우고 막 호통도 치고 뭐 호통도 그랬죠. 치고 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총리를 하면은 그렇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의 총리로서 이제 운신의 폭이 좁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내려놨기 때문에 각종 현안이라든가 이런 정책 부분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내는 게 필요하고 그럴 때는 가끔은 좀 선명성 있는 얘기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두루뭉실했던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거가 있고요. 세 번째, 잘 뭐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정전 총리 같은 경우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아까 네, 말했지만 그렇죠. 쌍용그룹에서 기업인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정치에 입문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여당의 다른 후보들보다는 경제를 좀 많이 아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부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는 경제를 하진 않았지만 기본소득인이 하는 기본 시리즈를 많이 냈잖아요. 정전 총리만의 경제 민생을 챙기는 뭔가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일단 최근에 이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인물 스토리 띄우기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그 초중고 검정고시 응시생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이제 가난한 형편 탓에 중학교도 검정고시를 했어요. 네. 고등학교는 근로장학생으로 매점에서 빵 팔아가지고 그 장학금으로 학교 다녔고 그다음에 그 전교 회장까지 했고 고대 법대에 갔어요. 이게 사실 저도 정치부에 오래 좀 출입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때는 대권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인물 스토리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정책만 맞아요.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흑수저의 인물 스토리를 띄우면서 인간적으로 호감을 더 지지층한테 다가가려는 이런 모습. 아마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이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세를 이어가려는 주자 그리고 슬슬 몸을 푸 후임 법사위원장 두고 저는 도는 여야.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이 후임에 어느 의원이 앉게 될지 관심이 많은데요. 오재 기자. 먼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니까 지금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참에 좀 재배분하자 뭐 이렇게 지금 요구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5월 20일 때 국회가 개원했을 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의석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사위원장 자리 지키겠다 했었죠. 그리고 네. 통합당은 말씀하신 대로 협치 차원으로 양보를 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상임위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돼 입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당에겐 국정 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니까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야당에겐 정부 여당 견제가 가능한 자리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윤호중 의원 지금은 원내대표가 되면서 법사위원장이 이제 물러나야 됐고 공석이 됐는데요. 네. 그 전에 활동했을 때 여야 충돌이 번번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한번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사퇴를 선포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그런 건을 무시하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예, 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게 왜 독재입니까? 옆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셔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걸 먼저 그러면 이의 없으신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 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조수진 의원 시간 끝나기 전에 질의하세요.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것이래? 어디다 대고 그러면은 맨날 욕하십니까? 마이크 잡고. 네, 일촉즉발의 상황 계속 일어나고 있죠. 윤 원내대표는 일단 원 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양보 불가 입장입니다. 어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요구가 아니라 정상을 회복하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또 협상 중 파행을 거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동석 기자, 그럼 여당 내에서 차기 법사위원장 자리 누가 거론이 돼요? 네, 일단 정청래 의원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요? 네, 정청래 의원은요. 일단 순서상 이광재 의원에게 법사위원장 제의가 먼저 가는 게 맞다면서 현재는 숨고르기에 돌입한 상태이거든요. 다만 이후에 4개의 선택권이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거절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현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수가 높으니까 이광재 의원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한테도 기억 오면 나는 뭐 물러서지 않겠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민주당 내부 관례상 이광재 의원에게 제안이 먼저 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광재 의원이 대선 행보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현재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 과거 모습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친노 배당 그따위 말에 아주 이골이 납니다. 국민들은 친노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똑바로 하세요. 바른 소리를 하면은 맞는 소리를 하면은 공천을 못 받는 이런 현실이 정치 현실입니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신경 좀 못 받겠습니다. 지지자들도 저도 많이 와 계신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저 정청래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지지난 총선이죠. 2016년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돼서 총선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선거 운동을 또 열심히 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유영걸 대표님, 네. 정청래 의원 하면 지금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또 그리 또 순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당시의 모습을 봤는데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오른다면 그때의 모습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 아니면 혹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서 협치를 할까? 어떤 모습이 좀 그려지세요? 저는 뭐 지금 윤호중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협치냐, 과거식으로 일방 독주냐 지금 가려지는데 제일 첫 번째 할 게 상임위 배분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당한테 배려를 안 하고 그거를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해서 좀 어느 정도 배려를 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할 때부터 야당한테 배려해 주는 게 그 관례였거든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깨졌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협치를 하려면은 야당한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는 게 좋겠고 뭐 그게 좀 어렵다. 뭐 역지사지라고 반대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될 때도 있으니까 그때 생각해서 관례를 지키는 게 좋겠고 그게 안 되겠다. 법사위원장은 꼭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해야겠다. 한다면 꼭 정청래 위원을 해야겠느냐. 제가 뭐 그분을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과거 2016년 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종인 그때 당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의원하고 그 이해찬 대표까지 했던 분을 컷오프 시켰어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모습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 자리에 손혜원 그 의원을 공천해서 의원 시켜줬죠. 그래서 좀 거친 말, 강성 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도 강성 친문이고 정청래 의원까지 강성 친문이고 이렇게 되면은 야당하고 협의하기가 좀 쉽겠느냐. 하더라도 정하겠다면은 조금 더 온건한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법조계 좀 전문적인 좀 지식이나 식견도 좀 있는 분이 좋지 않겠느냐. 정청래 의원하고는 법사위원회인데 좀 거친 말 이런 것도 안 맞지만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함부로 그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도 뭐 윤영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한번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선출이 되죠. 지금 여야 신임 원내대표 앞으로 협치를 보일지 아니면 또다시 갈등 관계를 지속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 임명될 인물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바로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부겸 후보자인데요. 윤지영 기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부겸 후보자 어떻게 평가를 해요? 네, 아무래도 김부겸 후보자가 이 협치와 포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힌 만큼 김부겸 후보자를 향해서 축하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이 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협치에 노력하겠다는 총리 후보자의 말과는 달리 윤호중 의원께서는 여전히
개혁의 바퀴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선과 전행으로까지 치달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일방 독주가 국민적인 반감과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치하고 포용하겠다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여당 원내대표 간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윤호중 원내대표는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을 강조를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지 우려를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 네. 다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꼭 지켜달라라는 당부의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 준비는 시작을 했죠? 네, 오늘 공식 출근이었는데요. 어제 청문회 준비단과 인사를 나누는 등 비공식 일정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통이동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신데 이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짧은 인사만 건네고 들어갔습니다. 다만 청문 현안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개괄적인 보고는 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번 개각을 두고 쇼윈도 개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윈도 개각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 후보자를 향해서도 송국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소속의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 김부겸 후보자한테 형 뭐 이렇게 부르던데 두 사람 무슨 인연이 있는 거예요? 네, 어제 SNS를 남겼는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동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김 후보자가 한나라당에 몸담았을 때에도 함께했던 좀 인연이 깊은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03년에는 김 후보자와 함께 이 한나라당 개혁 활동을 함께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어제 SNS를 통해서 이 김 후보자를 형이라고 칭하면서 비판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이 형에 대한 우정을 담아 총리 후보자에게 요청하려 한다라면서 한 얘기가요. 이 탁현민 비서관의 행사 기획에 따라 총리 자리에 앉혀진 무생물 무대 소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정치를 이끄는 대깨문들에게 아무 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다. 분노의 정치를 좀 누그러뜨려 달라라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이 취재진이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김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 물어봤는데요. 어떤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원희룡 지사가 다시 말씀을 청문회 전에 그만둬라. 오늘은 제가 다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리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부겸 후보자는 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고요. 대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싸움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의원이요? 네, 정 의원은 SNS를 통해 형이라 부를 거면 축하나 덕담을 해야 한다며 언론 플레이 먹잇감으로 쓴 얄팍한 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우리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시고요. 그쪽 집안일을 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임명된 또 한 사람, 바로 강민석 대변인 후임으로 새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된 박경미 전 교육비서관인데요. 이동석 기자, 박경미 대변인 예전에 이렇게 무슨 피아노 치는 영상 동영상으로 올리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박경미 신임 대변인의 피아노 실력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이런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3악장은 프레스토, 마치 폭풍이 몰아치듯 빠르고 화려합니다. 대변인은 영어로 스포크스퍼슨이라고 하죠. 대변인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견과 생각을 말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언론 여러분과 국민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또 전달하는 청취자, 리스너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박경미 신임 대변인,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의원 신분 시절 문 대통령에게 월광 소나타 연주를 보이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이번 인사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되며 청취자, 리스너 역할도 충분히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전직 의원이 대변인을 맡은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본격적인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거치는 직으로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상황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찌감치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이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정 기자, 아무래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 지지율 못 얻었으니까 이거 노리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국방의 의무의 한 축에서 남성은 전투병, 여성은 비전투병 이렇게 가를 이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남녀 모두 신체적 조건에 맞는 전투 역할, 특성과 장점에 맞는 그런 그 예비군제도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죠. 스위스도 그렇습니다. 특히 그 진중권 전 교수는 2030 표나 얻겠다 이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무슨 얄팍하게 표나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실 게 아니고 남녀 평등 복무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계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현재 징병제를 폐지를 하고 남녀 모두 40일에서 100일 정도 이 기초 군사 훈련을 실시를 해서 예비군으로 양성을 하자는 주장인데요. 이 박용진 의원 오늘 저서를 출간을 했는데 여기에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는 이 저서에도 이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실상 박 의원의 대선 안보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재 기자, 진중권 전 교수가 관련해서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네, 쓴소리 했습니다.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지만 지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건 헌법 개정해야 할 일이다. 결국 2030 표를 얻어보겠다라는 수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이 책을 집필했기 때문에 방금 윤지원 기자가 말한 것처럼 군사 안보 전략 차원의 오랜 고민의 산물이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이슈가 참 재밌는 이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즘 20대가 참 핫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